오랜 경력과 권위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박사의 연구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그저 일본의 과거 식민지, 속국으로 생각했고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아직 발전이 많이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박사의 연구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며 그의 생각이 완전 바뀌었고 나아가서는 인생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엘리어스 노박이고 저는 지진과 화산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력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일본은 제가 그 기술과 문화를 크게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한국을 일본만큼 발전하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여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제 관점이 얼마나 크게 바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은 도쿄에서의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국립지진연구소의 답답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또 한 번의 지루한 회의 중에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치 큰 트럭이 밖을 지나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렸지만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지진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모두 방 중앙에 있는 큰 나무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흔들림은 더욱 거세졌고 책들이 선반에서 떨어지고 화분이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건물이 우리 주위에서 삐걱거리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1분 정도 지나자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테이블 밑에서 기어나와서 어질러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몇몇 천장 타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저는 여전히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겁에 질린 모습이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밖에 모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주위의 높은 건물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제일 먼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상경보가 해제되자마자 저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겪은 지진은 보통 일본에서 보는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할수록 저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지진은 어쩌면 훨씬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정보를 분석하면서 일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큰 재앙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제 그만 퇴근하려고 할 때 이메일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동료가 보낸 것으로 한국 블로그의 링크를 공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흥미로울 것 같아 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굴리며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블로그가 과연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나 읽어 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블로그 글은 서툰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일본에서 일어날 일련의 재앙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우리가 방금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대지진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지산의 분화였습니다.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터무니없는 한국 미신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트북을 닫고 집으로 향하면서 그 블로그 글을 잊으려 했지만 도쿄의 조용하고 어두운 거리를 걷는 동안 뭔가 큰일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편안하게 느껴졌던 멀리 보이는 후지산의 모습이 이제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무너지는 건물과 불타는 화산이 꿈속에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지쳐 있었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타일렀습니다. 저는 과학자잖아요. 저는 사실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지 무작위 블로그에서 나온 황당한 예측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려 해도 제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사건들은 제가 과학, 일본, 그리고 특히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었어요.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고 이제껏 알던 것은 아무것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수면 부족 때문이었죠. 데이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집중하려 애썼어요. 이게 말이 안 돼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야자키 지진에 관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진의 패턴은 내가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 지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런 규모의 재난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동료 아키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엘리아스, 뉴스 봤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 나는 TV를 켰어요. 리포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대중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어요. 소위 대지진에 대한 소문이 불길처럼 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텅 빈 방에서 중얼거렸죠. 이건 너무 과장된 거야. 하지만 의심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맞다면? 혹시 그 데이터가 정말로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니에요. 나는 상상에 너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학자입니다. 사실을 다루는 사람이었지 근거 없는 추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갔고 그 이상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며 차트를 들여다보는 동안 내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을 마무리하려던 찰나 이메일 알림이 떠올랐어요. 발신자의 이름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박지훈 박사. 며칠 전 우연히 발견했던 한국 블로그가 떠올랐습니다. 그 블로그는 대규모 지진과 후지산 폭발까지 예측하고 있었죠.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웃어넘겼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니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한국 블로거의 말을 믿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이박 박사의 이메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지질학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노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의 지진 활동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팀과 저는 잠재적인 재난을 예측하고 완화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협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박지훈 드림.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 사람이 감히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듯이. 나는 재빨리 삭제 버튼을 눌러 이메일을 휴지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응시하던 중 그 불안한 숫자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혹시 그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세계 최고의 지진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운 얼굴로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 역시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이는 브리핑 시간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죠.
우리 소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아스, 최신 데이터에 대한 의견은? 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패턴이 특이하긴 합니다. 신중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한 젊은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노박 박사님, 죄송하지만 대중이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지금 당장 답이 필요합니다. 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불완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피 명령을 내리자고요? 대중을 공포에 몰아넣으라고요? 회의장은 격렬한 논쟁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 앉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상황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키라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아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회의적인 건 알겠어. 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게 어때? 한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팀이 유망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마저 그러지 마. 나는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아키라는 반박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들이 덜컹거리고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진동이 강해졌어요. 서류들이 선반에서 떨어지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이 지나서야 지진이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아키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상적인 진동이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이 바싹 말랐어.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혹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는 걸까?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박 박사에게서 온 또 다른 이메일이었어요. 노박 박사님, 최근 지진 이후 박사님과 동료들이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협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박지훈 드림.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게 설령 내가 항상 무시하던 곳에서 온 도움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땅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종이와 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저는 책상에 매달린 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흔들림이 멈추고 나서 창밖을 보니 건물들이 무너져서 생긴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가능성이 낮다고 무시했던 지진이 도쿄를 강타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혼란스러운 밖의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비웃었던 한국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로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저의 전문 지식을 구하며 연락해왔고 언론에서는 성명을 원했어요. 모두가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빠르게 뛰는 생각들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고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어리석고 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전에 연락을 주었던 한국 지진학자 박지훈 박사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존심이 한국 과학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어요. 편견을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박 박사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놀라지 않은 듯한 말투가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일에 대해 협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이해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시간 후에 영상통화로 데이터를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동의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흩어진 서류를 모으고 컴퓨터를 켜면서 한국 과학자와 협력하는 것에 대한 남아있는 의구심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박 박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젊어 보였고 저의 초조한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지진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시작해보죠. 그가 제안했습니다. 숫자를 파고들면서 저는 박 박사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가 놓친 패턴들을 짚어내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연결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작은 지진들의 빈도를 보시면 그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 단층선의 압력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후지산 근처의 화산 활동과 결합하면 우려스러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찡그리며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지진과 동시에 화산 폭발 가능성. 박 박사가 제 생각을 마무리했어요. 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그가 맞다면 일본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재앙에 직면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아요. 박 박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노박 박사님, 회의적인 태도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통적인 모델들이 새로운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후변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지각 활동. -2들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저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저는 제 이해에 너무 자신만만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너무 쉽게 무시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계속 작업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진 활동 모니터링 기술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몇몇 방법은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피곤한 눈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통찰이 도움이 되었어요. 박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노박 박사님. 저는 우리가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연구를 계속하시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마 흥미롭게 보실 새로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에 간다는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협력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결국 말했어요. 연구를 위해 한국에 가겠습니다. 물론 연구를 위해서죠. 다음 날 짐을 싸면서 저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국으로의 여정이 저의 지진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연구를 시작한 순간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사실이 편견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발전된 나라였고 한국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일본 연구보다 훨씬 신식이며 새로운 기계들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보다 훨씬 연령이 어린 과학자들이 인류의 안전을 위해 연구를 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수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저는 충격에 빠졌고 제가 너무 오만하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는 날, 저는 한국의 과학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고,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던 저를 깨워줄 기회를 준 한국의 박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도쿄 땅을 밟는 순간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일본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겁게 느껴졌죠. 모두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돌아왔어 라고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 좋지 않아 라고 그가 대답했어요. 후지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우리가 서둘러야 해. 우린 그 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컴퓨터는 수치를 계산하는 동안 우리는 데이터를 두고 논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지훈과 싸우지 않았고 이제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팀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최근의 지진 기록을 보던 중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한국은 글쎄, 그냥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게.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모두 배울 점이 있어. 엘리아스. 우리가 이제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그때 우리의 시스템이 경고음을 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고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후지산이 곧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빠르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발견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즉각 행동에 나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노박 박사 한 관계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공포를 불러일으킬지 아십니까? 경제적 영향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인명 피해는요? 라고 물었어요. 신들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연군이 성급한 결정은 피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 뿐이었죠. 제겐 그저 관료적인 헛소리로 들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한국에서 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린 이걸 공개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올 수 있겠어? 다음 비행기로 갈게.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지훈과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임박한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앞으로 일주일 내에 대규모 지진과 함께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퍼붓고 카메라는 쉼없이 찍어댔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며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나는 충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들, 정부 관계자들, 헝가리에서 오랜 친구들까지 모두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훈과 제가 대피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 정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고를 발령하고 대피소를 준비하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충분히 준비했기를 바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훈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함께여서 정말 다행이야.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엘리아스. 나도 그래. 우리는 둘 다 진짜 시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땅은 우리의 발밑에서 요동치고 있었고 곧 그 힘을 모두 드러낼 거였죠. 하지만 우리의 경고 덕분에 사람들은 기회를 얻었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낸 기회였습니다. 도쿄의 하늘에 노을이 지며 도시 전체에 주황빛이 드리워지는 걸 보면서 두려움과 희망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몇 주 전 한국의 블로그 글을 비웃던 내가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변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며 우리의 노력이 대지를 휘감은 분노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에 충분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건물들은 폭풍 속 나무처럼 흔들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난처로 달려갔어요. 결국 제가 지훈이랑 예측했던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본에 닥쳤습니다. 재난대응센터의 문틀을 꽉 잡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거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큰 게 왔어.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지는 파괴의 모습을 보면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검은 재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마치 악몽 속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경고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침내 저희의 말을 듣고 준비를 했어요. 구조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과 자부심이 뒤섞였어요. 저희의 노력이 정말로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해냈어. 엘리어스. 지훈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제가 한국 과학자와 함께 일본을 구하기 위해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의 편견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즉각적인 위기가 지나가자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쿄에서 처음 지진을 겪었을 때 지훈의 경고를 비웃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던지, 과학이나 재난 관리에 대해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서울로의 여행이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경탄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한국 과학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지식을 공유하려 했어요. 제가 꿈에도 그리던 혁신들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 생각났어요. 그의 뛰어난 지능, 헌신, 그리고 친절함이 저를 깊이 변화시켰어요. 그는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저희는 그렇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지훈과 저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기념식에 참석하고 세계 지도자들과 악수를 했어요. 흥분되기도 했지만 약간은 벅차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가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사과해야 할 게 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이 많았어.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지. 내가 틀렸고 미안해.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어. 엘리어스. 중요한 건 내가 변하려 했다는 거야. 마음을 열고 또 가슴을 열었잖아. 그게 너를 훌륭한 과학자로 그리고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의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통해 단지 자연재해를 극복한 것만이 아니라 편견의 재난을 극복한 거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이 재건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읽었어요. 알면 알수록 더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재난 관리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더 많이 촉진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협력이 일본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강연을 했어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라고 말하곤 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요. 저의 일은 저를 자주 일본과 한국을 오가게 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감탄거리를 발견하곤 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 궁궐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따뜻함 모든 것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지훈과 저는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심지어 자연재해 예측에 관한 책을 함께 썼어요. 저희의 파트너십은 국가들이 협력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서울의 한 고층 빌딩 꼭대기에 서서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지훈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엘리어스, 지금 한국을 보면서 뭐가 보여? 저는 잠시 생각하며 반짝이는 빌딩들, 멀리 보이는 산들, 그 아래에서 활기찬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엄청난 아름다움과 혁신, 그리고 회복력이 있는 나라가 보여 라고 말했어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곳이 보여. 무엇보다도 두 번째 고향이 보여.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자신을 볼 때는 뭐가 보여? 저는 웃었어요. 1년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보여. 더 나은 과학자, 더 나은 인간. 마음을 열고 또 가슴을 여는 것의 가치를 배운 사람이 보여. 서울 위로 해가 지면서 하늘을 눈부시게 물들이는 걸 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저를 대양을 넘어 지진 속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멀리 여행한 곳은 제 마음과 영혼이었어요.